안녕하세요. 호요안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자산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 하면요, 지난해 한 9월 내지 10월부터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연준의 이제 역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거다, 또 아니면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은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연준의 역할 때문이에요. 연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했죠. 그는 연준뿐이 아니고 일본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똑같아요. 유럽중앙은행.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준 역할은 물가 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 안정이라는 이 표현은 연준 의장이라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연준의 업무가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물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 의장은 그것은 자기 책무를 잘못 이행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이다, 물가 안정 상승이, 그 표현을 하는 연준 의장이 유능한 연준 의장이지요. 그래서 이제 연준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초에 포유환율연구소가 지금 물가 상승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보유자산 매각이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거는 이제 연준은 그 물가 상승을 예측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예측해서도 안 되고, 설사 물가 상승률이 높더라도 연준 의장이라면, 그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연준 의장이라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과를 할지언정.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급층 인플레이션을 두고 연준이 잘못하고 있다, 이 표현도 맞지 않아요. 공급층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오히려 공급층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역할이고 민간이 해결해야 돼요. 민간이 공급 부족이면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은, 기업은 이익 창출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고 수송 수단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민간이. 그래서 민간을 자율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시장 기능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역할도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정부는 막힌 곳이 있으면 또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잘 안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민간도 코로나에 전염돼 버리면 활동할 수 없고, 정부는 그런 민간을 무시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되지. 우선은 그 공급난 문제를 해결하다가 전부 다 코로나에 감염돼 버리면 경제가 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정권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 상승 예측에 실패했다고 비난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 같은데, 그 연준 의장이 그 물가 예측에 실패했다, 즉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 연준 의장이 돼 똑같아요. 그거는 물가가 다음 달에 많이 오를 값에 연준 의장이라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물가 안정 책임이 있는 연준 의장의 업무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비난할 성질도 아니고요. 또 연준은 그것을 물가를 예측하거나 시장금리를 예측하거나 그런 뭐 성장률을 예측하거나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대응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고용이 줄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연준과 중앙은행의 업무지 그것을 예상하는 집단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거 정부 조직도 필요 없고 연구소도 필요 없죠. 뭐 정부 투자 기관 연구소도 있고 민간 연구소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거 다 하는 것 같으면 한국은행 조직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KDI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삼성, LG 뭐 등등의 민간 경제 연구소도 필요 없죠. 그런 연준은 대응하는 기관이다. 예측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정권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채권 딜러도 아니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것이 물가 예측에 실패했다는 데서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또 테이퍼링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까지 그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테이퍼링 시기를 연장한 것이고 기준금리 인상에도 소극적으로 한 거니까 연준은 업무를 다 한 거예요. 예측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적 인플레이션 문제를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연준 때문이라는 비난도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 통화량을 많이 공급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 통화 증발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일본과 중국은 낮아요. 중국은 기업이 흡수를 하고 일본은 조직 자체가 뭐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조직이니까 국민성 자체가 근금 전략 정신이 몸에 배어 있죠. 그러니까 그 통화량을 늘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지요. 또 일본이 인근에서 그 기업들이 많이 나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수입하는 일본산 제품도 있고 그래갖고 물가 안정을 또 도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은 그 물가 안정 시스템이 잘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하고 이거는 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통화 정발 비율을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많거든요. 2007년만 하더라도 미국 버는 통화량은 그저 8천억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2012년 무렵에 한 3조, 4조까지 증가가 됐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5배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는 겨우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거래 높지 않아요. 근데 2009년부터 2012년 또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물가 안정됐거든요. 통화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도. 그런데 2022년에는 21년 뭐 한 6월 이후라고 보죠. 한 4월 이후부터 그때는 물가가 올랐는데 오로지 그 큰 원인은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생산이 안 됐고 또 수송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 금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간의 무역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물가가 올라간 것을 또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강하게 했다. 아니면 테이퍼링 시기를 놓쳤다. 이 얘기는 조금의 원인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은 무엇보다 대응하는 조직이지 예측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예측하는 집단들은 정권 전문가 집단과 채권시장 참여자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
또는 연구소, 또 민간경제연구소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 경제연구소, 거기에서 예측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미국도 조사부는 있죠. 그것은 예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은행이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소라고 안 하고 조사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경제연구소나 뭐 정부 투자기관 연구소는 연구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은 조사부라는 표현을 써요.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연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연준이 그 물가 예측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아주 그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도 그런다 하면 아주 못된, 쉽게 하면 뼈딱한 그런 성향의 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시장금리 실패하고 연준의 역할은 전지전능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히 연준은 그것이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말 자체는 연준이 물가 안정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경부 장관이 나라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재경부 장관 자질 없어요. 마찬가지로 연준 의장이 물가 큰 폭으로 오를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연준 의장 자질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연준이 물가 안정을 일시적이라고 했으니 그거 무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뒤늦게 시인했으니까 무능함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그것은 연준의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뭐 오건영 부부장만 하더라도 뭐 여러 군데 출연하잖아요. 3프로TV도 출연하고 공영방송도 출연하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오건영 부부장 얘기를 듣고 왜 주식시장에 실패했나요? 왜 채권시장에 실패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자산시장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준은 예측기관이 아니다. 조사하는 기관이고 대응하는 기관이다. 현실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만 파악해가지고 그 의사결정 기구에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의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런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준이 의사결정에 실패한 것처럼, 예? 물가 안정에 실패한 장본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더군다나 연준 때문에 주식시장에 실패했다? 연준 때문에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연준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준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경부 역할 내지는 미국으로 치면 그 상무부 역할까지 연준이 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이 주제를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연준하는 얘기를 예측기관으로 이해해버리면 본인들이 정작 예측을 해야 되는 집단 얘기를 안 듣고 그 연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실패가 당연하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금리가 오르는 거는 물가하고 관계되어 있고, 물가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오르면 정권 전문가들이나 채권 딜러는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에서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자재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은 시장금리가 올란 거고, 또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환율이 오르니 이중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이중으로 오르죠. 그리고 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다. 연준은 있는 그대로만 지난달 그 지표, 그 물가 지표든 아니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연준이 속인 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는. 그러니까 연준을 예측 기관으로 인식하면 투자자들이 실패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